안녕하세요. 영화 콘텐츠 제작 크루 온더플로우가 진행하는 팟캐스트 펀치 드렁크 무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진행을 맡게 된 덕희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추억여행 좋아하시나요? 저는 친구들과 함께 찍은 사진이나 예전에 쓴 일기를 보관해두고 종종 다시 꺼내보는 편인데요. 그 오래된 종이 뭉치들을 차마 버리지 못해 짐이 한가득입니다. 그렇게 돈이나 실용가치로는 설명할 수 없지만 나만의 역사가 담겨 있어서 소중하게 느껴지는 물건이 누구에게나 하나쯤은 있을 것 같은데요. 오늘 방송에서 다룰 영화의 제목이 바로 그런 물건들을 잘 설명하는 단어입니다. 요아킴 트리에 감독의 신작 센티멘탈 밸류, 영화 속 인물들에게 그 정서적 가치를 지닌 대상은 무엇인지, 그리고 감독은 그것을 통해 어떤 이야기를 하려는 것인지 함께 들여다보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영화 이야기를 하기에 앞서 함께 이야기를 나눌 패널분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도리, 포비, 마티님 안녕하세요. 간단하게 자기소개와 함께 인사 한 말씀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이번에 새로 들어온 국기 디자인 팀 도리입니다. 와. 네, 안녕하세요. 저는 아직도 활동하고 있는 마케팅팀 포비입니다. 와. 안녕하세요. 저도 온더풀 고인물 대본팀 마티입니다. 와. 패널분들 소개도 하였으니 이제 펀치 드렁크 무비 센티멘탈 밸류 1부 시작하겠습니다. 펀치 드렁크 무비 센티멘탈 밸류 1부에서는 영화의 전반적인 내용을 살펴보는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하기에 앞서 다들 영화 재밌게 보셨나요? 저는 바로 전작인 사랑할 땐 누구나 최악이 된다를 재밌게 보아서 이 영화도 보게 되었는데요. 저는 미대에 재학 중이다 보니까 작가님을 인터뷰하게 되는 경험을 해본 적이 있는데 거기에서도 작가님의 자녀분도 함께 뵈었던 적이 있어요. 근데 작가님의 자녀분도 원래는 아버지를 잘 이해를 못했다고 하셨는데 함께 작업을 하기 시작하게 되면서 아버지를 이해하게 됐다. 이런 말이 영화를 보면서 생각이 들어서 이게 영화만의 얘기가 아니라 실제로도 이루어지는구나 하는 걸 보면서 좀 신기하기도 했던 것 같아요. 멋있어요, 미대생. 감사해요. 저 말씀드리면은 저도 일단 영화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사실 영화 보면서 저는 뭔가 무생명체한테는 좀 감동이 오는데 좀 생명체한테는 감동이 잘 안 오거든요. 근데 이거는 보자마자 그 집이 나오는데 너무 좋았고 뭔가 끝까지 봤을 때도 참 군더더기가 없는 영화였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뭔가 노라나 구스타브 같은 등장인물이랑 좀 비슷하게 생각한 적도 많이 있었던 것 같아서 저도 좀 위로를 받고 다른 분들도 위로를 받았을 것 같은 영화라고 생각했습니다. 맞아요. 저 포비랑 영화 같이 봤는데 보면서 되게 재밌게 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맞아요. 포비는 영화 재미없으면 자잖아요. 저도 말씀드리면 저는 원래 자극적인 영화 좋아하는 편인데도 요즘 시라트랑 부고니아 같이 너무 좀 매운 영화만 보다가 오랜만에 좀 슴슴하고 꽉 닫힌 해피엔딩 영화를 보니까 힐링하는 기분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보기 전에도 SNS 같은 데서 데디 이슈 있는 사람 무조건 봐야 되는 영화다 이런 말들이 많았잖아요. 저는 데디 이슈는 없긴 하지만 그래도 가족에 대한 영화라는 점이 좋게 다가왔고 사실 아버지보다 뭐 자매 관계에 대해서도 다루잖아요. 그것도 되게 뭉클하게 다가오기도 했어요. 제가 좀 유명한 동생 무쇠잖아요. 그래서 되게 재밌게 봤던 것 같습니다. 저도 영화를 재미있게 봤는데요. 저도 데디 이슈가 있는 건 아니지만 조금 외면하고 있던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는 좋은 영화였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센티멘탈 밸류는 북유럽의 예쁘고 차분한 배경 위에서 가족 간의 단절과 화해라는 주제가 겹쳐서 잔잔하지만 또 특별한 매력을 가진 영화로 다가왔는데요. 그럼 본격적으로 방송 시작해볼까요? 포비님, 센티멘탈 밸류의 줄거리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주인공 노라는 연극 배우로 극단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재능 있는 배우임에도 불구하고 무대에 오르기 직전 백스테이지를 뛰쳐나가는 등 극심한 무대 공포증을 겪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죠. 그러던 중 오래전 가족을 떠난 아버지 구스타브가 아내 시셀의 장례식을 위해 노라와 아그네스 자매를 찾아오게 됩니다. 영화 감독인 아버지는 자신의 신작에 첫째 딸 노라가 주연을 맡아주기를 바라지만 노라는 그 제안을 단호히 거절하고 이들 사이에서 다시금 갈등과 교류가 이어지기 시작합니다. 영화는 주인공 노라가 학교 숙제로 작성한 글을 읽는 나레이션으로 시작됩니다. 자신이 살고 있는 집의 입장이 되어서 쓴 에세이인데요. 이어지는 독백을 통해 노라의 부모님이 잦은 다툼을 벌였으며 결국 아버지가 집을 떠났다는 사실이 드러납니다. 여러분은 이 오프닝 장면 어떻게 보셨나요? 저 먼저 말씀드리자면
가족 간의 이야기를 보여주는 데 있어서 집이라는 주체를 만들어준 게 되게 친절하다고 느꼈어요. 그래서 집신이 나올 때마다 이 집이 바라보는 가족은 어떤 모습일까? 뭔가 집은 이 가족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생각하면서 가족 전체의 입장에서 좀 더 생각하는 기회를 만들어준 것 같아서 되게 좋은 인트로였다고 느꼈어요. 포비님 어떻게 해보셨나요? 저도 비슷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좀 무생물한테 감정이입을 잘하는 편인데 진짜 시작하자마자 집이 딱 나오고 집이 느끼는 그런 감정이랑 생각들을 쫙 말해주는데 그래서 저는 그 장면을 보고서 일단 되게 뭔가 영화가 궁금해지고 확 빠져드는 느낌이다 이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리고 처음에 이 집을 통해서 나레이션을 하는 걸 보면서 저는 이 집이 아무래도 감정이 없으니까 되게 객관적으로 이 상황을 볼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그게 아니라 이 집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마치 집이 생명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저한테도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보이는 장면에서는 집이 그냥 보이는데 마치 사람의 얼굴처럼 막 눈, 코, 입이 있는 것처럼도 보이는 게 되게 신기했던 인트로였던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영화가 오프닝이 재미가 없으면은 전 바로 그냥 정이 떨어지거든요. 그런데 이 영화가 좀 잔잔한 편이라고 해서 지루하지 않을까 걱정을 했는데 연출적으로 나레이션이랑 화면 전환이 잦아서 흡입력이 좋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유년기랑 또 당시 집이 저는 떼어놓을 수 없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좀 좋아하는 클리셰 중에 하나가 벽에 애기들 키를 기록해두는 세계 공통의 풍습 같은 게 있잖아요. 이 영화에서도 나왔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뭐 어떤 향을 맡았을 때 갑자기 추억이 떠오르는 경험을 다들 해본 적이 있을 것 같은데 저는 공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벽에 기록된 키처럼 집 곳곳에 나도 모르는 기억의 단서가 남아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공간을 떠나는 거는 시원섭섭할 수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이 집이 특정한 공간에서만 떠올릴 수 있는 기억이 사라지는 거니까. 그래서 현재의 나를 구성하는 유년기 기억을 다루는 영화라는 점에서 어린 시절의 집을 다루는 게 영화랑 잘 어울리는 오프닝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마티님이 오프닝을 보고 안 껐다는 게 좀 신기합니다. 영화 자체는 되게 좋지만 인트로는 조금 지루하다고 지루하긴 했어요. 느낄 수도 있다고 생각했는데 되게 저는 오히려 되게 생각보다 재밌는데 저는 트리에 중에서 그 요아킴 트리에보다 라스폰 트리에를 더 좋아하거든요. 왜냐면 아무래도 엄청 매우니까. 그런데 요아킴도 꽤 괜찮네 이러면서 라스폰 트리에도 제가 볼 수 있을지 조금 궁금합니다. 추천합니다. 도리님은 어떻게 보셨나요? 저는 약간 영화 제목에 집중하면서 봤던 것 같은데요. 센티멘탈 밸류가 남들에게는 평범해 보이지만 주인에게는 깊은 기억과 애착이 서린 물건이라고 정의되어 있는데 처음부터 이 집이 클로즈업 되면서 이 집 자체가 노라에게 엄청난 정서적 가치를 지닌 공간이지 않을까 하고 생각하면서 봤던 것 같아요. 네, 오프닝부터 집이 중요한 소재로 등장한 만큼 패널분들 각자에게 집이 어떤 기억으로 남아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어린 시절 추억이 담긴 공간이나 이사를 했던 경험 등 집과 관련된 에피소드가 있다면 공유해볼까요? 저는 지금 살고 있는 집에서 한 12년 정도 산 것 같아요. 물론 자취하러 나와 있긴 하지만 옥탑방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계단에서 동생이랑 폰 게임을 하면서 놀았던 숨바꼭질, 술래잡기 하면서 뛰어다니면서 놀았던 그런 기억이 많이 남아있어서 되게 이번 집은 소중하게 기억에 남아있는 그런 느낌입니다. 저도 여러 가지 집들을 전전하다가 한 달 전에 본가를 이사를 했거든요. 이사하면서 이사라는 제목의 영화도 떠오르기도 했고 아까 언급을 했듯이 이사는 분명 좋은 일이긴 하지만 동시에 이 집에 살던 당신이 나랑 추억이랑 이별을 해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 이런 추억에 되게 집착하는 편이라 가지고 이 아쉬움이 너무 커서 이사를 갈 때마다 집 구석구석을 이렇게 찍어두는 습관이 있을 정도예요. 그런데 좀 재밌는 이야기는 이번에도 제가 그렇게 집 구석구석을 찍어두고 미친 사람처럼 집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막 동영상 찍어뒀거든요. 근데 이삿 날에 이삿짐 센터에서 바닥에 흠집을 낸 거예요. 근데 이게 저희 집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집주인한테 저희 과실이 아니라는 증거로 어쩌다 보니까 이게 쓰이게 된 거죠. 좋네요. 그래서 저는 센티멘탈 밸류의 의미로 저는 나만이 역사가 담겨 있어서 소중하게 여겨지는 추억의 의미로 기록을 해둔 건데 유용하게 쓰여가지고 역시 이사 전뿐만 아니라 후에도 영상을 좀 찍어두시는 거를 좀 추천을 드려요. 생활의 지혜 공유드립니다. 배워야 합니다.
저도 어릴 때 이사를 엄청 많이 다녀서 거의 2년 정도만 살다가 계속 이사를 다녀서 추억이 담긴 공간이 딱히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집을 계속 보면서 계속 이런 아름다운 집에 살 수 있다는 환경에 있는 게 부럽다는 생각을 한 것 같아요. 맞아, 이런 집에 살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확실히 나라가 인구가 적고 땅이 넓으니까 이런 집에 살 수 있구나 맞아요. 싶었어요. 저는 지금 살고 있는 집에서 한 18년 오. 정도 와. 살았고 그 전에 살던 집에서는 유치원 때까지 살았는데 저는 뭔가 아직도 집이라고 하면 맨 처음 살았던 집이 생각이 나요. 그게 아마 제 누나가 있는데 그 누나랑 뭔가 추억이 그 집에서 더 많아서 그랬던 것 같거든요. 유치원 때는 저도 어리고 누나도 이제 나이가 어리니까 맨날 집에서 놀았단 말이에요. 제 방 책상이 있는데 거기에다가 이렇게 이불 같은 걸 올려두고 빨래집게 이렇게 고정을 해가지고 거기에 이제 막 오두막 뭐 아지트처럼 만들어서 맨날 누나랑 놀았던 막 그런 기억이 있는데 이제 나이가 들고 누나도 이제 막 결혼을 하고 막 이러기 시작하니까 저는 뭐 이 영화 보면서도 그렇고 계속 그런 집의 그 추억이 많이 생각났던 것 같아요.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면 노라의 가족은 어머니의 장례식을 계기로 추억이 담긴 옛 집에 모이게 됩니다. 큰딸 노라와 동생 아그네스는 같은 어린 시절을 공유하며 자랐지만 대부분의 자매들이 그렇듯 성격과 태도에서 분명한 차이를 보이는 것 같아요. 두 사람은 각각 어떤 인물인 것 같나요? 저는 이 자매를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제가 02년생인데 제 정신 연령이 한 18살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제 동생이 20살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동생한테 이제 네가 내 오빠다 이렇게 드립을 쳤다가 동생이 쌍욕을 한 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 아그네스도 노라보다 좀 더 정신적으로 안정된 모습을 보이잖아요. 둘을 보면서 좀 언니 같은 동생, 동생 같은 언니라고 느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렇다고 노라가 완전 애 어른이다, 쟤 철없다 이렇게 생각하진 않았고 저도 장녀라서 노라한테 공감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노라는 제가 봤을 때 진짜 장녀의 정석 같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린 시절에 본의 아니게 좀 빨리 성숙해져야 했기 때문에 어른이 되어서 오히려 성장이 정체되어 버린 사람 같았어요. 무대 공포증 장면에서도 그랬고 또 유부남이랑 연애하잖아요. 이건 정말 데디 이슈의 정말 정석적인 증상인데 자기를 때려달라고 하고 이런 게 사실은 좀 미성숙한 모습이기도 하잖아요. 아마도 어른이 되어서야 가족으로부터 자유를 얻은 것일 테고 그때서야 타인이 아니라 스스로의 상처를 마주봐야 하는 상황에 처한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그 상처를 제대로 마주하지 못해서 방황하고 있다고 느꼈던 것 같아요. 되게 좋은 분석인데요. 저는 참 노라가 성숙하다? 노라 덕분에 아그네스가 저렇게 클 수 있었구나. 그 정도 생각만 했었는데 되게 좋은 의미를 알게 된 것 같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딱 두 인물이 되게 대비되는 인물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뭔가 노라 같은 경우에는 감정을 점점 줄여나가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고 아그네스는 점점 감정을 좀 늘려나가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노라 같은 경우에는 좀 어린 시절에 상처도 받았고 근데 그 상처를 위로받을 사람이 없었잖아요. 그리고 뭔가 자기가 원하는 그런 사랑이 있는데 계속 뭔가 한 끗 차이로 실패하기도 하고 그런데 집안에서 또 역할이 있으니까 점점 강해져야 하는 그런 캐릭터여서 되게 감정을 드러낼 수도 없고 드러내려다가도 계속 실패하는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고 아그네스는 그에 반해서 어쨌든 언니도 있고 아버지와의 관계도 계속 이어나간 그런 장면도 나오고 결국엔 가족이 있잖아요. 그래서 아그네스는 계속 감정을 점점 늘려나가는 게 저는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또 영화를 보다 보면 결국에 이 두 사람이 서로의 감정을 주고받으면 조금씩 바뀌어나가고 이러는 게 어떻게 보면 성장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좀 좋았던 것 같아요. 저도 비슷한 것 같은데 노라는 직접적으로 감정을 대면하는 게 아니라 극중 인물을 빌려서 자신의 감정을 이해한다고 했고 그리고 아그네스는 제가 봤을 때는 좀 더 현실적으로 직접 자신의 집안 내력을 도서관에서 찾아보기도 하고 아버지의 시나리오도 바로 읽어보면서 뭔가 좀 더 직접적으로 감정을 대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같은 환경에서 자랐는데 왜 이렇게 다른 반응을 보일까 하는 생각을 계속 했는데 아그네스는 어렸을 때 아버지 영화를 출연한 적이 있잖아요. 그래서 아버지와의 교류가 좀 더 있고 전 아그네스가 했던 대사 중에서 자기는 우주의 중심에 있어 본 경험이 있다고 해서 뭔가 그런 아버지와의 교류가 있는데 노라는 그게 좀 없어서 이렇게 둘이 달라진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도 했던 것 같아요.
맞아요. 말씀해주신 것처럼 아그네스가 좀 더 성숙한 모습을 보였다고 저도 느꼈는데 그런 이유가 노라의 염려, 희생 이런 것들이 있어서 될 수 있었구나 하고 느꼈고 그런데 노라가 대비되게 조금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는 게 저도 동생만 하나 있어서 되게 안타깝게 뭔가 공감이 된다고 해야 되나? 그렇게 좀 느꼈던 것 같습니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면 구스타프는 15년 만에 새 영화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자전적인 이야기를 담은 듯한 작품을 그려내기 위해서 자신의 어머니가 스스로 생을 마감했던 공간이자 노라와 아그네스가 자란 그 집에서 촬영을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하지만 나이 든 영화감독 구스타프의 여정이 마냥 순탄해 보이지만은 않습니다. 제작 과정 중 인상 깊었던 부분이나 웃음 포인트가 있었다면 말씀해주세요. 전 구스타프가 계속 술을 마시잖아요. 레이첼과 미팅을 할 때도 술을 마시고 그리고 딸과 통화를 하고 속상해서 노라에게 음성 녹음을 보낼 때도 술을 마시고 이런 게 좀 웃겼던 것 같은데 그 웃긴 걸 넘어서서 술을 엄청 취한 후에 엄청 늦게 일어나서 미팅 시간이 거의 다 됐는데 그걸 치우려고 키친타월 전체로 막 쓸어서 그 물건들 막 쓰레기통에 넣고 그게 뭔가 구스타프는 이런 사람이구나를 뭔가 좀 더 직접적으로 보여준 것 같아서 그게 전 좀 웃겼던 것 같아요. 저도 보면서 와 진짜 살림이라고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사람이구나. 맞아요. 얘 어머니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이러면서 봤던 것 같아요. 키친타올로 닦는 장면이 많이 좀 탄식을 자아내긴 했어요. 포비님 어떻게 보셨나요? 저도 구스타프 생각하니까 그냥 웃긴 장면이 바로 생각나는데 제가 영화를 2번 봤는데 둘 다 아는 장면도 빵 터졌던 장면이 그 레이첼이랑 구스타프가 그 대본 리딩하는 장면이었어. 이게 사실 작품이 완전 노라를 염두에 두고 쓴 작품이어가지고 이 레이첼의 뭔가 좀 화려한 외모나 좀 허스키한 목소리 톤이나 뭐 언어나 이런 게 다 안 맞잖아요. 네, 맞아요. 처음 대본 리딩을 하고 나서 레이첼이 막 되게 혼신의 연기를 펼치고 옆에 계신 분이 막 위로까지 해주면서 막 너무 잘했다 하는데 구스타프가 갑자기 뭐 하늘을 보면서 한숨을 쉬는 듯한 뭔가 그 미묘한 표정이 진짜 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그 표정이 진짜 웃겼고 그런데도 구스타프는 결국에는 이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는 레이첼이 필요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런 뭔가 그 입장에서 오는 그런 난처함 그런 모호함 그런 게 저는 되게 재밌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포비님이 말씀해주신 그 장면이 되게 웃겼던 게 그 하늘을 쳐다보면서 표정이 말은 안 하고 있지만 와 망했는데 맞아요. 조졌네. 맞아요. 마티님은 어떤 부분이 재미있으셨나요? 저도 레이첼이랑 구스타프가 교류하는 장면이 다 좀 살짝 어긋나는 게 맞아요. 너무 웃긴 거예요. 맞아요. 구스타프가 레이첼한테 자기랑 영화 해달라고 해야 되니까 얘기를 하면서 사실 저기 있는 의자가 우리 엄마가 자살하는데 사용한 거야. 이런 레이첼이 어머 이러면서 놀라잖아요. 맞아요. 근데 사실 그냥 이케아에서 산 의자였는데 이런 걸 보면서 영화에서 레이첼을 좀 의도적으로 가족의 트라우마에 침범하는 사람이니까 이질적으로 그려내는 것 같고 그래서 외국인 정말 스테레오티피컬한 좀 대가리 꽃밭인 미국인으로 설정한 것 같다고 느꼈는데 무거운 주제를 다룸에도 불구하고 이런 잔잔한 우포가 영화에 꽤 있어서 지루하지 않게 본 것 같았어요. 맞아.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면 영화의 중심이 되는 서사는 구스타프와 노라 부녀 사이의 갈등일 텐데요. 노라는 아빠와는 함께 일을 할 수 없다. 우리는 소통이 되지 않는다고 말하면서 주인공 역을 맡아달라는 아버지의 제안을 거듭 거절합니다. 패널분들은 이들의 상황에 공감하셨나요? 혹시 노라처럼 입장 차이로 부모님과 갈등을 겪었던 경험이 있으신지 궁금해요. 저도 이 영화에 나오는 구스타프를 보면서 진짜 현실 아빠 같다고 생각했거든요. 아버지 부성애 이런 걸 다루는 영화에서는 예를 들면 애프터 선처럼 아버지 청년 시절, 소년 시절을 좀 미화하거나 정말 슈퍼맨 같은 아빠를 보여주잖아요. 그런데 이 영화는 진짜 딸 앞에서 막 딸이 연극하고 있는데 자기는 연극 진짜 싫어한다 이러면서 긁고 연애도 못하면서 이러면 막 긁고 난 너무 짜증나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진짜. 맞아요. 그래서 이제 고증이 잘 됐다고 생각을 했고요. 뭐 개인적으로도 어릴 때는 부모님이 세상을 좀 이끌어가는 세대시기 때문에 일상생활에 도움이 필요가 없는데 저희가 자라면서 그리고 부모님이 나이가 드시면서 우리한테 의존해야 할 일이 많아지잖아요. 뭔가 키오스크 사용을 돕는 거 아니면 핸드폰 맨날 물어보잖아요. 엄마 아빠가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이러고. 그래서 제가 생각이 난 거는 요즘 부모님 데리고 첫 해외여행 가는 친구들이 많이 보이는데 거의 다 싸우고 오더라고요. 저도 한 몇 년 전에 부모님 데리고 일본에 갔는데 진짜 덥다, 왜 이렇게 오래 기다려야 되는 거냐, 네가 다 미리 알아보고 왔어야지 막 이런 상황에서 제가 아빠랑 싸운 적이 있거든요. 다행히 곧 화했지만 여러분은 여행 갈 때 금지 발언 리스트를 꼭 만들어 가길 바랍니다. 그냥 일단 되게 공감 간다고 생각을 했어요. 원래 운전도 가족한테 배우면 안 된다 이런 말 있잖아요. 근데 이게 아빠랑 영화를 찍는다, 이거는 정말 제 생각에서 너무 끔찍한 일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실 영화라는 게 감독의 예술이잖아요. 그래서 영화에 들어가면 이제 아빠의 그 온전한 세계에 들어가서 아빠가 하라는 대로 디렉션을 다 따라서 해야 되고 그렇게 하는데 굉장히 제가 느껴도 되게 힘들겠다? 맞아요. 뭔가 아빠가 좀 장편을 찍는데 되게 좀 어려워하는 모습이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또 아빠가 또 자세하게 또 스토리도 설명 안 해주고 그냥 너 내 영화에 나와야 돼, 너를 위해서 내가 썼어 이러니까 저 같아도 뭐 그랬으면 아마 안 나왔을 것 같다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내가 써달라고 한 것도 아닌데. 맞아요. 맞아요. 그런 것도 남이니까 하지 가족이면 확실히 힘들 것 같아요. 맞아요. 도리님은 어떤 에피소드가 있으셨는지 궁금한데요. 저도 비슷하게 직접적인 막 에피소드가 있다기보다는 구스타프가 노라한테 노라는 자기랑 닮은 점이 많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저도 저희 아빠와 닮은 점이 많다고 생각이 들어서 조금 예민한 성격이라든지 각을 맞춰서 정리하는 걸 좋아한다든지 이런 게 뭔가 너무 비슷하다 보니까 좀 더 싸우게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너무 닮으면 싸우게 되죠. 맞아요. 그런 것 맞아요. 같아요. 노라는 결국 동생 아그네스의 권유로 아버지의 대본을 읽게 되고 무심해 보였던 아버지가 사실은 자신의 아픔을 알고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두 사람은 화해를 이루면서 노라가 구스타프의 영화 촬영에 함께하는 장면으로 막을 내리는데요. 가족의 화합으로 마무리되는 이 엔딩 시퀀스 어떻게 보셨나요? 저 먼저 말씀드리자면 이 엔딩 시퀀스가 되게 좋았다고 느낀 게 영화 마지막에 보면 집이 다시 리모델링을 하면서 새로운 모습을 갖추잖아요. 그래서 화해를 하고 새로운 모습으로 다시 조금 똘똘 뭉친 가족의 모습을 되었다? 그런 식으로 보여주는 것 같아서 결국 부녀 사이가 안 좋았지만 화해를 했구나를 보여주는 연출이었다고 생각해서 되게 좋았다고 느꼈습니다. 저도 덕희님이랑 근데 좀 비슷하게 생각을 했던 게 아빠가 영화 찍자고 했고 근데 마지막에 영화 찍었으니까 어떻게 보면은 구스타브의 뜻이 이렇게 받아들여진 것처럼 보였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라 딱 어떠한 중간 지점에서 화해를 했다고 저는 느꼈어요. 아까 덕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집은 이제 리모델링하고 영화도 세트장에서 찍었잖아요. 좀 아버지가 딸의 그 트라우마를 발휘하는 것도 더 안전한 환경에서 그 트라우마를 극복할 수 있도록 좀 배려를 해줬다고 느꼈고 이 딸도 처음에는 아빠의 뜻을 되게 거부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지만 결국에는 자기를 위한 영화였고 그래서 그렇게 출연하기 원했다 이거를 받아들였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결국엔 둘이 잘 화해를 했다고 느꼈는데 저는 또 되게 아이러니하게도 영화가 결국에는 이 노라라는 인물이 자살을 하는 걸로 끝이 나는 거잖아요. 옛날에 자살할 때는 이제 아빠가 노라 옆에 없었는데 지금은 아빠가 그 모습을 지켜본다는 게 어떻게 보면 관계를 서로가 응원하는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장면이라고 생각했어요. 네, 저는 이 결말이 되게 마음에 들었어요. 왜냐면은 저는 이 영화가 그 전체적으로 던지는 질문이 재현의 폭력을 어떻게 극복하는가였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연기에 대한 노라의 철학을 보여주는 그 시퀀스에서도 나오듯이 우리는 현실의 트라우마를 재해석하고 재구성함으로써 창작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게 창작자랑 창작물에게는 좋은 일일 수 있지만 그 트라우마에 엮인 타인에게는 넓은 의미로 보면은 침범이고 폭력적일 수가 있잖아요. 왜냐하면 창작자의 시선만으로 현실의 사건을 재구성하는 거니까 당연히 뭐 본인한테 더 유리한 쪽으로 보여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치만 동시에 창작자는 본인이 원하든 원치 않든 자기 삶을 창작물에 정말 한 방울이라도 녹여낼 수밖에 없잖아요. 완전히 분리를 못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구스타프가 하려는 거는 노라의 트라우마를 침범하는 폭력을 저지르더라도 스스로의 트라우마를 좀 직면하고 싶었던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노라랑 갈등이 있었던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렇다고 구스타프 완전 쓰레기 아빠고 뭐 노라 불쌍하다 뭐 이거는 아닌 것 같은 게 재현이 폭력적이니까
그럼 완전 우리는 금지해야 한다. 이건 또 아니잖아요. 무결한 창작이란 불가능한 것 같고 오히려 좀 제너레이셔널 트라우마를 극복을 하려면은 누군가의 트라우마에 폭력을 당하는 게 오히려 권장되어야 하는 상황도 있는 것 같아요. 아마 구스타프가 노라를 그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대물림 되는 트라우마를 끊기 위해서는 우리가 좀 폭력을 마주하더라도 창작을 해야 한다 생각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영화를 보면서 계속 그래서 이걸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답이 없는 거 아닐까? 라고 생각을 했는데 결말에서 내놓은 해결책이 실제 집을 그냥 리모델링 해버리고 집 모양 세트를 지어서 그 속에서 따로 창작을 하는 거였잖아요. 저는 이게 그 폭력을 극복하는 법을 보여준 것 같았어요. 센티멘탈 밸류, 그러니까 엮인 감정 때문에 놓지 못하는 물건이 여기서는 집이라고 생각을 했고 이거를 극복하고 새로운 공간을 꾸려서 그 가상의 공간에서 감정을 자유롭게 발산하고 뭐 자살도 다시 해보고 이케아 의자 한번 발로 차보고 이러면서 직면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여기에 구스타프뿐만 아니라 노라랑 에릭 등 그 가문에 내려오는 트라우마에 엮인 사람들이 함께 감정을 마음대로 드러낼 수 있기에 좀 폭력을 넘어서 치유로 나아갈 수 있는 게 아닌가? 이게 해결책인 것 같다라고 저는 생각했던 것 같아요. 저도 뭔가 비슷하게 봤던 것 같아요. 이게 실제 집에서 촬영을 하는 게 아니라 똑같이 재현한 세트장에서 촬영을 했잖아요. 근데 노라는 원래 연극 배우였고 그리고 실제 영화 촬영에 익숙하지 않았다고 생각해서 이것 또한 구스타프가 딸을 배려해준 거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었고요. 촬영을 한 번에 이어서 하다가 그 방문을 닫고 그 촬영이 마무리되고 노라가 혼자 골똘히 생각을 하는 장면으로 되는 것 같았는데 거기서 노라가 자살을 결심했던 환경과 다르게 혼자 있지 않고 바로 컷하면서 구스타프 그리고 에리크 동생인 아그네스까지 이렇게 보여주면서 결국 이 가족이 화합으로 나아가는 거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좀 따뜻한 결말이어서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다들 이 결말에 대해 호인 것 같네요. 도리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런 따뜻한 결말로 가기까지 안전한 사각형? 안전지대에서 벗어나야 성장이 있다라는 말을 되게 좋아하는데 그런 안전 사각지대를 벗어난 가족이 아닐까. 그래서 새로운 돈독한 가족이 된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름다운 결말이네요. 네, 1부에서는 센티멘탈 밸류의 전체적인 줄거리를 살펴보았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에 오랫동안 축적된 상처, 그리고 그것을 다시 회복해가는 인물들의 모습을 함께 따라가 보았는데요. 그 회복의 과정에서 예술, 특히 영화가 중요한 매개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도 인상적이었던 것 같아요. 2부에서는 1부에서 다루지 못했던 연출과 비하인드 등 영화 외부적인 이야기를 이어가 볼 예정이니 끝까지 즐겁게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부를 시작하기에 앞서 영화에 가득 스며있는 북유럽의 정서와 유독 잘 어울리는 쓸쓸하면서도 서정적인 분위기를 더해주는 사운드 트랙이죠. 라비 시프리의 캐녹 체이스 듣고 오겠습니다. Sitting in the back seat of my car with my arms around my guitar and the rain falls from the roof of the world, nothing around, just the trees and the ground. There's a bird in a tree singing a song just for me. 펀치 드렁크 무비 센티멘탈 밸류 2부 시작하겠습니다. 2부에서는 영화의 주제의식이나 연출 등 줄거리 외적인 요소에 대해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영화의 제목인 센티멘탈 밸류 다들 의미를 알고 계셨나요? 감독은 이 단어를 할머니의 머그컵에 비유하며 개인적인 추억이나 사연 때문에 본인에게는 세상의 전부처럼 느껴지지만 다른 사람들에게는 그다지 중요치 않아 보이는 대상을 뜻한다고 설명하는데요. 여러분은 이 제목이 적절하다고 느끼시는지, 그렇다면 영화 속 인물들에게 센티멘탈 밸류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뭔가 잘 어울리는 제목이라고 생각했어요. 영화를 보면 계속 집이 필요하다라는 대사가 강조되는데 그런 거와 같이 이 영화의 중요한 소재가 집이고 그리고 그 집이 노라와 다른 인물들에게 저는 잘 어울리는 제목이라고 생각해요. 집은 그 안의 기억들이 좋든 싫든 계속 사랑하는 공간이라고도 생각을 해서 저는 이 집 자체가 센티멘탈 밸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잘 어울리는 제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되게 비슷하게
이 집이 센티멘탈 밸류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제가 이사를 했잖아요. 네. 그러면서 버릴지 말지 고민하다가 제가 추억 때문에 못 버린 물건들이 한가득이었어요. 고등학생이나 중학생 때 쓴 명찰이나 아니면 진짜 어릴 때 본 책들 있잖아요. 막 제로니모의 환상모험이라고 이런 것들 다 못 버렸거든요. 너무 추억이 있어가지고. 저도 못 버리겠는데요. 그렇죠. 그래서 영화를 보면서 많이 공감을 했던 것 같아요. 센티멘탈 밸류가 영화에서 집 그리고 가족과 나눈 기억이라고 친다면 트라우마와 행복했던 기억이 한때 뒤섞여서 버릴 수도 없고 안고 갈 수도 없는 것들인 거잖아요. 결국 결말에서 가족이 택한 게 이 물건을 놓아주는 거였던 것 같아요. 집 리모델링 하는 장면 보면서 솔직히 마음이 너무 아프잖아요. 이 맞아요. 예뻤던 집이 그냥 맞아요. 모델하우스 정말 미니멀리즘이 정석으로 돼버리는 게 진짜 너무 아까웠는데 그래도 뭐 행복했던 기억도 집에 남아있지만 트라우마도 존재하기에 이제는 새로 출발하기, 과거로부터 거리두기 이런 거에 성공했다는 거를 보여준 것 같았어요. 포비님은 어떻게 보셨나요? 저도 제목 처음에는 이게 무슨 뜻인지 몰랐었는데 끝나고 나서 이런 뜻이구나 하고 보니까 되게 잘 지었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 센티멘탈 밸류라는 게 집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아버지가 될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각자마다 해석할 수 있는 게 되게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 제목을 딱 들었을 때 영화를 보는 사람들도 나의 센티멘탈 밸류가 뭐지? 이렇게 좀 생각할 수도 있는 그런 제목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만약에 이 영화의 센티멘탈 밸류가 뭐냐고 물어보면 저는 아까 일부에서도 말씀해주셨던 것처럼 이 가족 전반에 흐르는 그런 우울함? 그게 아마 센티멘탈 밸류가 아닌가 생각을 했어요. 뭔가 영화 속을 보면은 좀 인물들이 낮에는 되게 막 좀 즐거워 보이고 되게 평범해 보이고 이런데 밤이 되면 막 혼자 취하고 막 전화하고 막 슬퍼하고 막 울고 막 그런 장면들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찬란했던 뭔가 낮이 지나면 이제 밤이 되는데 그 밤을 삼키는 게 저는 그들에게 있던 우울이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집안 대대로 내려온 이 우울함이 뭐 다른 사람이 보면은 그거 되게 시간 많이 지났으니까 견딜 수 있는 거 아니야?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그들한테는 밤이 되면 언제나 이렇게 몰려오는 유령 같은 대상이 되었다고 저는 생각을 했었어요. 맞아요. 저는 처음에는 이 센티멘탈 밸류의 뜻을 검색을 해보고 영화 속의 센티멘탈 밸류가 뭐지? 생각을 해보면서 조금 어렵다고 느꼈거든요. 근데 이제 패널분들이 말씀해주시는 내용을 들으니까 이제야 조금 이해가 되는 느낌입니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면 이 영화의 각본이 참 좋다는 생각도 들었는데요. 특히 각자의 가족 관계에 대입이 되면서 가슴을 찡하게 만드는 장면이나 마음속에 깊이 공감을 불러일으키는 대사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패널분들의 기억에 남는 대사나 장면을 하나씩만 꼽아볼 수 있을까요? 네, 저는 진짜 명대사가 많았던 것 같은데 오히려 저한테는 어떤 대사보다 딱 인상 깊었던 장면이 있었는데 그 장면은 그 노라랑 구스타프가 이제 서로가 출연을 안 하기로 하면서 안 좋게 헤어지고 나서 아그네스의 집에서 좀 다시 어색하게 만나는 그다음에 좀 있다가 둘이 나가서 같이 담배 타임을 갔어요. 담배 타임을 갔는데 그 둘의 정서를 말로 풀었다는 그런 장면은 없는데 그냥 담배 피면서 보면서 행복해하고 뭐 웃으면서 있는 장면이 되게 저한테는 인상적이더라고요. 그 뭔가 따뜻한 온천에 있는 것처럼 그 연기도 막 이렇게 담배 연기지만 스물스물 나오고 이러는 게 좀 뭔가 서로 좀 상처를 분명히 입었겠지만 그래도 이게 가족이라는 하나의 그 연결로서 정서를 서로 공유할 수 있다, 이해할 수 있다 이런 거를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도 말씀드려보자면 구스타프 감독이 나올 때마다 조금 재밌고 따뜻한 느낌을 받았던 것 같은데요. 이제 감독들이랑 얘기하면서 늙었구만, 네가 더 늙었어 이러면서 장난치는 장면들도 좋았는데 심금을 울린다고 표현할 수 있는 장면이었던 부분이 구스타프가 동료인 카메라 감독을 찾아가잖아요. 그래서 같이 영화를 만들었던 친구가 노쇠한 모습을 보고 되게 가슴 아파하고 놀라고 그런 장면도 조금 기억에 남았고, 가장 기억에 남는 대사가 같이 작품 하자라고 얘기하면서 같이 하지 뭐 이러니까 구스타프가 근데 안 될 수도 있다, 넷플릭스의 의견도 있어서 뭐 안 될 수도 있다 이러니까 친구 감독이 되게 그윽하게 쳐다보다가 그렇게 되는 거구나 이러면서 되게 체념한 듯한 대사를 한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 장면들이 되게 조금 마음 아프게 기억에 남는 장면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별로 마음 안 아프고 아 그래요? 진짜 저도 웃기긴 했어요. 진짜 저는 마음 아파. 진짜요? 마음 좀 고맙습니다. 아팠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딱 보고 제 다리 다쳤네? 얘랑 하면 진짜 큰일 나겠다. 어떻게 핑계 만들지 하다가 사실 넷플릭스 의견도 있어서 이렇게 얘기한 맞아요. 거라고 정상했거든요. 어떻게 그렇게 볼 수가 있죠? 감독 간의 이 우정을 느끼지 못했단 말이에요. 죄송합니다. 네. 마틴님이 재밌게 보신 대사나 장면이 궁금한데요. 네, 저는 일단 제일 바이럴이 된 대사인 아그네스랑 노라 대화가 제일 기억에 남더라고요. 왜 같은 유년기를 보냈는데 너는 나처럼 망쳐지지 않았어? 라고 했는데 아그네스가 나한테 언니가 있었다는 게 차이점이었어 라고 했잖아요. 저는 진짜 한 번도 생각을 못 해본 관점이라서 좀 충격적이기도 했고 뭔가 노라가 아버지한테서 자기가 싫어하는 점이 자기 자신한테 보일 때 상처를 받잖아요. 그게 성립이 된다면 내가 동생한테 건넨 구원이 동생한테서도 보일 수 있다는 것? 이게 뭔가 가족이랑 유전이라는 거는 이래서 저주일 수도 있지만 축복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동생이 생각나기도 하고 저는 근데 제가 동생을 위해 희생을 많이 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동생은 그렇게 생각 안 할 수도 있기는 해요. 그래도 저는 보면서 마치 내 동생이 하는 말 같다. 우리 윤호가 나한테 저렇게 얘기하겠지? 이러면서 혼자서 약간 치유를 받은 것 같아서 제일 기억에 남았어요. 마틴님이 동생분을 되게 사랑하는 게 저희도 맞아요. 알기 때문에 많이 희생하셨다는 게 맞아요. 저희 느껴지고 있습니다. 도리님은 어떤 대사가 제일 좋으셨나요? 저는 구스타프가 노라에게 나도 참 예민하고 너도 똑같아. 그리고 우리는 그런 점을 닮았지 하는 장면이 기억에 남는데요. 노라는 구스타프의 이런 예민한 점이나 이런 걸 싫어할 수는 있어도 같은 집안에 있으면서 오래 살지는 않았어도 가족이면 서로 감정을 계속 교류를 한다는 점이 뭔가 제가 계속 느껴왔던 거랑 비슷한 것 같아서 좀 더 기억에 남았고 새 인물이 교차되는 장면 혹시 기억하시나요? 네. 그런 걸 보면서 요아킴 트리에 감독도 뭔가 가족 간에 공유되는 감정이 있을 것 같다 이런 걸 말해주는 거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네, 그럼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서 센티멘탈 밸류의 개봉과 함께 요아킴 트리에 감독의 전작인 사랑할 땐 누구나 최악이 된다를 재상영하는 것도 꽤 있더라고요. 두 영화 모두 레나테 레인스베가 주연을 맡은 작품인 만큼 혹시 보신 분들이 있다면 같이 비교를 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 이 산후체 혹시 다들 보셨나요? 포비님은 혹시 어떻게 보셨나요? 저희 같이 봤잖아요. 이것도 같이 보셨군. 이거는 저도 덕희님이랑 같이 본 건 아니고 집에서 봤는데 사실 저는 솔직히 말해 산후체는 조금 불호였어요. 왜냐면은 일단 이 영화는 센티멘탈 밸류랑 다르게 한 개인의 그런 개별적인 정서를 좀 깊게 다룬다고 저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너무 이 레나테 레인스베가 맡은 그 주연의 역할을 계속 따라가니까 영화를 보면서 이렇게 되게 피곤하더라고요. 맞아요. 네, 그래서 영화를 보면서 이렇게 피곤하다는 느낌을 되게 오랜만에 받았고 그에 반면에 좀 센티멘탈 밸류는 훨씬 더 보편적인 주제를 다루고 있다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한 인물의 삶에 좀 집중하는 것보다 가족이라는 보편적인 소재 그 다음에 저희 다 영화 좋아하니까 영화라는 소재까지 나와서 조금 더 편하고 역동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도 이 산후체를 보면서 느낀 게 계속 한 사람의 입장에서 따라가다 보니까 되게 피곤하다고 느꼈고 그래서 센티멘탈 밸류가 좀 더 친절하다고 느꼈던 것 같아요. 맞아요. 도리님은 어떻게 보셨나요? 근데 저도 비슷하게 느꼈는데 저도 개인적으로는 센티멘탈 밸류가 좀 더 여러 인물의 감정의 흐름을 따라가는 것이 재밌어서 좀 더 제 취향이었던 것 같아요. 뭔가 산후체는 그 한 인물의 여러 감정을 담다 보니까 뭔가 제가 느끼기에는 단편 영화를 모아놓은 거를 계속 보는 느낌이어서 저도 조금은 피곤한 느낌을 받아서 저도 센티멘탈 밸류가 좀 더 호였습니다. 그러면 세 분 다 센티멘탈 밸류가 산후체보다 좀 더 좋으신 거네요? 네. 그런가 봐요. 저는 볼까 말까 고민이었는데 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산후체도 되게 좋았던 게 산후체는 20대의 좀 혼란스러운 모습을 담고 있다고 느껴서 한번 보셔도 좋을 것 같다고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면 영화와 관련된 흥미로운 비하인드 스토리도 적지 않은 것 같은데요.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있다면 하나씩 소개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영화에서 되게 아름답게 그리고 중요하게 나오는 게 집이라고 생각을 해서
집에 관한 비하인드를 좀 찾아봤는데 이 집을 만드는 것도 역시나 되게 신경을 많이 썼다고 하더라고요. 이 영화 속에서 이 집이 과거의 집이랑 현재의 집 두 개가 나오는데 이 두 가지 버전의 집을 만드는 게 되게 제작 과정에서 거의 제일 큰 과제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 감독이 박물관이나 아니면 온라인 아카이브 이런 거 되게 열심히 찾아보면서 과거에 좀 화려하고 그다음에 가족들이 가득 찼던 집이랑 지금 현재 좀 공허한 그런 집들을 대비시키려고 되게 노력을 많이 했다는 그런 비하인드를 봤어요. 그리고 감독의 할아버지가 찍은 카메라에 있는 거의 뭐 5,000장? 5,000장의 사진이랑 뭐 감독의 계모가 찍은 여러 어머. 사진까지 써가지고 거의 감독의 많은 기억이 담긴 집을 진짜 만들었다고 전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지 진짜 집에 생활감이 많아서 실제로 그 가족이 살았던 것처럼 느껴지기도 했던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아버지 구스타브 역 스텔란 스카스가드가 실제로 자식이 진짜 많잖아요. 실제로 북유럽 사람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 중에서 되게 많은 사람들이 배우로 활동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자식들이 배우로 성공하거나 방황하는 과정을 지켜본 실제 경험이 캐릭터를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다라는 내용의 인터뷰를 한번 제가 봤었어요. 그리고 스텔란이랑 레나테 배우가 촬영 전에 3주간의 리허설을 통해서 실제 부녀처럼 긴밀한 유대감을 쌓았다는 후문도 있더라고요. 저도 이 영화에서 제일 처음에 눈에 띄었던 게 스텔란 스카스가드가 영화 감독으로 역할을 한다라는 거였는데요. 요즘 그 알렉산더 스카스가드 다들 아시나요? 네. 잘생긴 남자 배우요. 네. 요즘 그분이 되게 필모그래피가 제 취향이라 가지고 약간 화보 같은 것도 되게 많이 찍으시는데 그런 게 생각나기도 했고 아버지는 이런 약간 힐링 영화 찍는데 아들은 지금 완전 고자극 미친 영화 찍는 엄청 야한 영화 찍고 있더라고요. 어쨌든 생각이 났어요. 뜬금없지만. 도리님은 혹시 어떤 에피소드가 기억에 남으시나요? 저는 그 영화 피아니스트랑 돌이킬 수 없는 이런 DVD를 순자에게 선물한 장면이 저도 웃겨서 영화 끝나고도 계속 기억에 남았는데요. 왜 이 두 영화를 선택했을까 궁금하다 보니까 뭔가 요아킨 감독이 인터뷰한 것도 유튜브에서 자연스럽게 찾아보게 됐는데 요아킨 감독이 영화 피아니스트에 나온 이자벨 위페를 최애 배우라고 꼽았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이 영화도 자전적인 영화이다 보니까 자신의 취향을 좀 더 담은 거 아닐까 하는 비하인드를 본 것 같아서 재밌었습니다. 와, 피아니스트 진짜 자극적인 영화거든요. 최애라니. 네, 이 센티멘탈 밸류가 영화이긴 하지만 배우나 감독의 그런 자전적인 이야기가 많이 들어간 것 같아서 좀 더 저희가 이렇게 진심으로 좀 감명 깊게 볼 수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센티멘탈 밸류를 보면서 떠올랐거나 같이 보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하신 영화가 있다면 공유해주세요. 도리님은 어떤 영화를 추천하고 싶으신가요? 전 영화 세자매를 추천하고 싶은데요. 영화 세자매 또한 같은 환경에서 자라지만 서로 다른 정서를 지니고 자란 자매들을 보여줘서 뭔가 이 센티멘탈 밸류에 나오는 노라와 아그네스 보면서 이 영화도 같이 보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 영화를 추천드리자면 이런 따뜻한 내용을 담은 영화랑은 조금 상반되지만 바늘을 든 소녀가 생각이 났는데요. 그 영화도 부모 자식 간의 얘기를 통해서 좀 성장하는 그런 영화였던 것 같아요.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하기에는 되게 딥하고 어둡고 좀 찝찝한 영화였지만 그래서 이 영화가 떠올라서 추천을 드리고 특히 마틴님이 보시면 되게 재밌게 보실 것 같아서 하나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해요. 마틴님은 어떤 영화를 추천하시나요? 네, 저는 이제 데디 이슈를 이야기했다면 마미 이슈도 해야 될 차례잖아요. 저는 케빈에 대하여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케빈에 대하여가 진짜 어머니와 자식의 관계에 대해서 폭력적으로 다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아까 재현을 통한 폭력 말씀드렸지만 이 영화 보면은 진짜 그 폭력을 제대로 느낄 수 있고 그리고 저희 펀치 드렁크 무비 방송 중에서 케빈에 대하여에 제가 출연했거든요. 맞아요. 보시고 나서 그 방송도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적극 어필 좋습니다. 포비님은 어떤 영화 추천하시나요? 이게 뭐 케빈에 대하여 뒤에 추천드리기 좀 부담스러운데 저는 픽사 애니메이션 업을 생각했어요. 왜냐면은 업도 그 집이라는 게 되게 상징적으로 저는 사용이 되었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뭔가 그 되게 유명한 그 인트로 장면 있잖아요. 네. 거기서도 집에서 행복했던 모습이 되게 잘 보여지고 그다음에 이 날아갈 때도 집에다가 풍선을 달아가지고 날아가잖아요. 네. 그래서 그 업에 나오는 그 칼 할아버지? 네. 칼 할아버지한테 집이 풍선을 달고 날아갈 정도로 집을 되게 소중하게 생각하는 모습이 나오잖아요. 네. 그래서 어쩌면 업에서의 할아버지의 센티멘탈 밸류는 그 집이 아니었을까? 똑같다 생각을 했어요. 완전 감성적으로 해주시네요. 저는 그냥 데디 이슈는 이제 마미 이슈 얘기할 차례다 이러면서 했는데 저는 좀 순수하게 생각을 하니까 되게 똑같네 이렇게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저희가 추천드린 영화 중에 매운맛 영화와 진순이 영화가 많이 섞여 있는데요. 재밌게 보셨으면 네. 좋겠습니다. 2부에서는 센티멘탈 밸류에 대해 조금 더 깊이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제목이 가지고 있는 의미부터 비하인드 에피소드까지 패널분들과 즐겁게 이야기 나누다 보니 영화에 대한 소중한 기억이 하나 더해진 느낌인데요. 저에게도 작은 센티멘탈 밸류가 쌓여서 이 작품에 한층 더 애착을 갖게 된 것만 같습니다. 그럼 이제 최종적으로 영화의 별점을 매겨볼까요? 저희 팟캐스트의 별점 방식 아시죠? 별점이 10점 만점에 5점 이하이면 별로라는 의미에서 펀치, 그리고 이 영화의 별점이 6점 이상이면 취할 정도로 좋다는 의미에서 드렁크로 구분해서 평점을 매길 겁니다. 그럼 지금까지 나눈 이야기들을 종합해서 센티멘탈 밸류를 평가해 보겠습니다. 우선 먼저 말씀드리자면 7점의 드렁크입니다. 되게 처음에는 이해하기가 어려웠지만 후반부에 가족의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면서 되게 따뜻한 메시지를 전한다고 생각해서 되게 좋게 평가를 했는데요. 제 한 줄 평은 딸한테 먼저 미안하다고 말하고 싶다. 딸이 있으신가요? 딸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뭔가 딸이랑 많이 맞ቻ를 빚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미리 미안하다. 맞아. 미리 사과. 아빠가 잘할게. 이렇게 한 줄 평을 준비해봤습니다. 좋은데요. 저는 9점 드렁크입니다. 저도 뭔가 저는 시놉시스만 봤을 때는 뭔가 뻔한 가족 이야기지 않을까 하면서 봤는데 뭔가 제 생각을 좀 깨준 영화인 것 같아서 9점 드렁크 줬습니다. 저의 한 줄 평은 언어로서 나눌 수 없는 이야기를 예술로 풀어가는 영화라고 생각했습니다. 너무 비교되는데요. 아빠가 잘할게. 아빠가 잘할게. 두 분 다 너무 좋은 한 줄 평 해줘서 좀 부담스럽네요. 저도 어쨌든 영화 너무 좋게 봐가지고 저도 9점 드렁크예요. 그리고 영화를 보면서 이 가족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되게 멀어 보이기도 하지만 결국엔 되게 가깝고 가까워 보이기도 하지만 이해하기 어려울 정도로 먼 게 가족이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치만 계속 서로가 서로를 생각하고 있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 영화의 그런 감정인 것 같아서 제 한 줄 평은 가깝고 먼 우리 함께 있는 너와 나를 생각하며 지은 자리 이렇게 봤습니다. 되게 따뜻한 한 줄 평인데요. 네, 저는 9점으로 드렁크 하고 싶고요. 영화를 보면서 사실 제 취향과는 거리가 좀 있는 영화였는데도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뭔가 재현이 폭력이라든지 트라우마의 대물림 이런 거에 대해서 되게 깊게 깁생을 할 수 있게 만든 영화라고 생각을 해서 맞아요. 나를 성장시킨 영화 오케이 하고 9점이나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제 한 줄 평은 재현이 폭력을 딛고 트라우마의 대물림 극복하기로 하겠습니다. 방송의 오프닝에서 버리지 못한 물건에 대해 잠시 이야기했었는데요. 오늘 패널분들과 이야기 나눴던 것처럼 노라와 아그네스 그리고 아버지 구스타프에게는 바로 집이 그런 대상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머니의 죽음 이후 노라와 아그네스는 집안의 물건을 정리하면서 과거를 조금씩 마주하고 그곳에서 다시 아버지와 재회하게 됩니다. 그리고 영화의 엔딩에서 그들은 마침내 센티멘탈 밸류가 가득했던 옛집의 모습을 떠나보내게 되는데요. 어쩌면 그 일련의 과정 자체가 회복으로 나아가는 단계가 아니었을까 생각해보게 됩니다. 여러분도 오늘 서랍 정리를 한번 해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아직 버리지 못한 물건들을 보면서 앞으로 무엇을 간직하고 무엇을 놓아주어야 할지 고민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마음 한구석에 묻어두었던 해묵은 감정들을 들여다보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방송은 여기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덕희, 패널의 도리, 보비 마티였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